안녕하십니까. 이승만 학당의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학당 제1강 전통사회와 국가의 두 번째 입니다. 제목은 위기의 경제가 되겠습니다. 1910년에 이 조선왕조가 망했는데요. 그 망한 여러 가지 이 원인 가운데 경제적 침체, 쇠퇴가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전공이 경제사고에서 오늘은 그 19세기 경제에 대해서 그 위기의 경제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것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재정의 규모가 아주 빈약했고, 따라서 군대를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을, 왕실을 지키는 치안부대가 있었을 뿐이고,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외국 군대를 방어할 그런 육군이나 해군을 보유하지 못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군대를 보유하지 못한 나라였다. 이 조선왕조의 본질입니다. 숨길 수 없는 어떤 실체였고요. 그 군대를 보유하지 못한 데는 아주 가난한 경제가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제가 자주 소개하는 것입니다만 1911년에 만들어진 조선 임야 분포도입니다. 1910년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서 가장 최초로 한 사업 가운데 하나가 전국의 임적 상태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이렇게 나무가 없느냐? 그래서 임적 상태를 조사해라. 그 조사한 결과 1900 다음 해에 조선 임야 분포도가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한반도의 노란 부분은 나무가 전혀 없는 완벽하게 헐벗어 있는 무인목지입니다. 이것이 26%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빨간색, 이것은 치수 발생지라 해서 나무가 매우 성글게밖에 자라지 없는 그런 곳입니다. 1헥타르에 있는 나무를 모조리 다 잘라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도 사방 3m가 되지 못하는 12방미터가 되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나무가 없는 그런 헐벗은 상태를 가지고 치수 발생지라 하는데 이게 42%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3분의 2, 전국토의 3분의 2다. 이 파란 곳이 이제 성림지라 해서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거나 나무를 벌채해서 우만할 수 없는 오지에 이 어떤 원시적인 원시림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이 연안가, 함경도 연안가에서부터 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도에 이르는 지역, 제주도를 포함해서 오늘날 제주도는 참 나무가 많습니다만 당시는 완벽하게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평안도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헐벗은 전국토의 3분의 2가 나무가 없거나 아주 성글게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한반도의 산지가 한반도의 75%, 80% 가까이 됩니다만 산지가 이렇게 헐벗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비에도 토사가 흘러내리고 홍수가 지고 해서 농가 밭을 메우고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이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요, 남부 지역에서 한두락이라는 건 한마지기라고도 합니다만은 한 마리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면적입니다. 대체로 150평 내지 20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수치하는 어떤 지대량의 장기 추세를 1685년부터 그린 것입니다.
그 종축은요, 지대량의 단위를 나타냅니다. 한 말, 두를 나타내고요. 이 두는 벼입니다. 벼. 도정하기 이전에 그 쌀이 아니라 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위로 계량된 이 벼의 양인데요. 요거는 연도입니다. 연도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18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한 15 내지 20두의 달하던 지대량이 19세기 말이 되면은 5 내지 10두로 절반 이하로 낮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전국의 한 30여 개 마을을 다니면서 그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답이 있습니다. 또는 양반 친족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답이 있고요. 또는 향교나 서운이 소유하는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로부터 연간 얼마나 생산되었고 소출이 얼마나 됐고 또 얼마나 지대가 거치는가의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들을 쭉 다 모아서 이게 종합해서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을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올 때 이걸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이게 무려 30개 마을이나 해당되고 하니까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매우 당연한 역사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닫힌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면은 발전 그 자체가 재앙의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자원과 환경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학자로서 유명한 말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세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통 사회에서 경제 발전은 곧바로 하강의 출발을 이룬다. 그걸 말사스 트랩이라 했습니다. 닫힌 경제는 말사스 트랩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20년 전부터 이제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최근에 국제적으로 보니까 중국 경제사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 중국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상당한 정도로 설득력을 얻고, 중국도 19세기의 위기에 빠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19세기 위기설에 제가 한국 쪽에서 나름대로 약간의 기여를 한 셈입니다만은, 닫힌 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말사스 트랩에 걸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왜? 닫힌 경제에서 인구 증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암덩어리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15세기 초만 하더라도 전국 인구가 한 600만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을 해서, 저는 조선왕조는 경제를 발전하는 역사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8세기 중반이 되면 인구가 1600만, 1700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닫힌 경제에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을 하죠. 사람들은 산지를 개간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많은 연료 수요가 발생할 때 나무를 벨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또 농사는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18세기만 하더라도 이 나라에, 이 한반도에 호랑이가 많았어요. 그러나 19세기가 되면 호랑이가 다 없어집니다. 그 없어진 것은 호랑이가 살만한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 자본주의 경제는 처음부터 개방 경제로 세계 체제로 성립을 했어요. 만약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영국의 자원과 환경만으로 이루어졌다면 영국 경제는 벌써 파괴됐을 겁니다. 그러나 영국의 산업혁명의 그 1차 원동력을 이룬 면방직 공업은 그 면하는 미국 남부에서 온 거예요. 영국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그 중추공업인 철공업의 철과 석탄은 저 스웨덴이나 이런 그 다른 나라에서 온 거예요. 영국이 면화를 재배하고 철강을 캐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영국 경제는 산업혁명 전에 망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폐쇄 경제는 이런 위기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 조선 왕조는 이 18세기 중엽 이후에 멜사스 트랩에 걸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학설은 새로운 주장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국제적 공인을 받고 있고 설득력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한국은 정상적인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걷고 있었다. 속도가 느리긴 했지만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가 여러 개설서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19세기 중후반 이후로
조선 경제는 위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산업인 논농사가 이렇게 절반 이하로 생산성이 줄어들게 되니까 경제의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현상을 통해서도 관찰이 됩니다. 농촌의 장씨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씨 수도 통계에 의하면 1770년 영종 말년이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라도를 위시해서 이 장씨 수가 19세기 들어오면 감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10년에 전국에서 헤아려진 장씨 수는 아직도 1770년에 그것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씨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외국 무역의 감소로도 나타났습니다. 이 외국 무역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무역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동래부 초량에 그 외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부산역이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 사방 2km로 그 외관이 설정되어서 대마도에서 건너온 일본인들이 거기에 살았고 많을 때는 인구가 한 500명 정도나 되었습니다. 이들 그 대마도에서 건너온 상인들, 일본인들과 그 외관 밖에서 동네 상인들이나 동네 농민들이 모여서 장시를 벌였는데 그 장시가 일본과의 무역의 무대였습니다. 근데 그 장시가 5일마다 열리는 빈도를 보면은 18세기만 해도 80%입니다. 뭐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못 나오기 때문에 일본서 그 장이 열리지 못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도 80% 그러니까 한 달에 5번 장시가 열린다면은 4번은 열렸던 겁니다. 그러나 그 장시 개수율이 19세기가 되면은 20%로 낮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겨우 장이 열리는, 다시 말해서 일본 상인과의 무역이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역시 쇠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요. 이렇게 상업 경제도 시장 경제도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도 쇠퇴하고 그다음에 상업도 쇠퇴하는 가운데 조선 왕조가 점점점 경제적으로 빈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궁한다. 소득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왕실이 거두어 들이는 세는 일정했습니다. 불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세 부담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세 가운데는 뭐 잘 알려진 대로 삼정의 문란이라 합니다만은 그 군정이라 해서 상민들에게만 거두두르는 군포가 상민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양반들은 군포에서 제외됐습니다. 양반은 국가의 관성이기 때문에 군포를 부담할 수 없다. 국가의 관성인데도 군역을 지지 않는다. 좀 대단히 특별한 그 이상한 논리입니다만은 군역은 천안역으로서 상민들이 진다. 해서 전국에 한 60 내지 70만 호의 상민이, 그죠? 상민이 이 군역을 졌어요. 나머지 40만 호의 그 양반이나 일반 천민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이 상민들에게 차별적으로 부과된 군포가 특별한 부담으로서 농민들의 살림살이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40년이 되면은 밀란이 터지기 시작하죠. 다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1860년대가 되면은 전국에서 각 고을마다 밀란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밀란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밀란의 시대가 열리니까 도처에서 활빈당을 자처하고 명화정을 자처하는 도적들이 날뛰고요. 도적들이 날뛰니까 상인들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더욱더 쇠퇴해지고 하는 그러한 대란의 시대가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사회적 위기로 확산되는 그런 시기가 1860년대였고 그 와중에 조선 왕조는 개항을 맞이하게 되었다. 드디어 오래 닫힌 문호가 열리면서 제국주의 시대에 그 조선 왕조가 그 열강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치적 혼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조선 왕조는 결국 해체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18세기 중엽 이래로 시작된 장기적으로 심화된 경제적 정체, 그리고 19세기 들어와서 특히 1840년대 이후에 심화된 경제적 위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니까 조선 왕조의 국가 체제상에 심각한 어떤 그 변화가 발생했어요. 제가 그것을 이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는 그 명례궁이라는 그 왕실의 그 살림살이를 하는 한 궁의 이름을 가지고 명례궁이라 하는데요. 이 명례궁은 주로 이 왕실에 가면 소주방이 있습니다. 소주방. 요사이 말로 하면 주방입니다. 왕실엔 주방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안소주방이 있고 바깥소주방이 있었습니다. 안소주방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 음식을 만드는 것이고, 바깥소주방은 궁중의 잔치, 연회에 필요한 음식물을 만드는 곳인데요. 이 안소주방과 바깥소주방에 각종 그 쌀을 비롯한, 채소를 비롯한 물고기 등 소고기를 비롯한 어떤 식료를 공급하는 서울 시내에 설치된 궁의 이름을 가지고 명례궁이라 합니다. 이 명례궁에 연간 얼마나 재정 수입이 있었고, 그 재정 수입의 규모와 그 수입원이 어딘가를 제가 조사를 해서 작성한 표입니다만은, 1853년과 54년만 하더라도 이 명례궁의 총 수입은 동전으로 다 환산할 때 32,954량이었습니다. 이 총 수입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 이 100%로 할 때 어떻게 그 수입 원천이 어딘가를 보면은 공상은 정부가 일반 재정의 형태로 왕실에 상납을 한 겁니다. 정부는 왕실을 모셔야 되죠. 그래서 정부가 왕실에 공상한 것이 52%입니다. 내하라는 것은 왕과 왕비가 명례궁에게 직접 내려준 겁니다. 이걸 내하, 왕의 하사죠. 9.1%. 궁방전이라는 것은 왕실이 전국에서, 명례궁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6%. 이 기타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재정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명례궁에 여유 자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한테 정부의 다른 기관이나 다른 궁이나 또는 시중에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받거나 원금을 받은 회수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853년, 54년에 왕실의 살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40년 뒤에 이 위기의 한 와중인 이 40년 뒤의 상황이 어떤가 보면은, 이 총 수입이 291만 양으로서 무려 한 90배 가까이 이렇게 액면가가 증대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당시에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평가를 디플레이트 해보니까 실질 규모가 8배가 늘었어요. 왕실의 살림 규모가, 왕실 주방의 살림 규모가 그렇게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공상은, 정부가 바치는 것은 그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증가하긴 했습니다만은 5%에 불과하고, 내하라에서 왕이나 왕비가 내려주는 게 88%입니다. 이 왕과 왕비가 어디서 돈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느냐, 이게 문제죠. 궁방전도 이렇게 2배 가까이 늡니다만 물가 상승에 비한다면 실질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바로 농업의 위기 때문에 지대를 거둘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6.3%로 줄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도 이렇게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92년, 93년이 되면은 왕과 왕비가 어디선가 돈을 만들어서 내려주는 것으로 왕실의 먹거리가 조달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돈이 생겼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전의 발행이에요. 동전의 발행. 1882년부터 조선왕실은 당호전이라는 악화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까지만 해도 전국의 통화량이 한 2천만 양 정도 되었는데요. 1894년이 되면 전국의 통화량이 한 7천만 양 가까이 됩니다. 한 4, 5천만 양 가까이 당호전을 발행을 했어요. 이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은 화폐를 발행하면 일반 재정으로 지출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조폐공사가 돈을 찍으면 한국은행의 자산으로 잡히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 정부에 빌려주는 형태로 그 통화가 시중에 유통됩니다. 정부는 일반 재정을 통해서 나 또는 정부 차입, 공채의 형태로 한국은행으로부터 그 돈을 빌리고 하는 이러한 그 근대적인 재정 경로가 화폐 재정 경로가 그 당시는 성립해 있지 않았어요. 당호전을 찍으면은 강화도에서 곧바로 명례궁의 창고로 돈이 운송되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왕과 왕비의 자산으로 잡히고 왕과 왕비가 그 자기가 확보한 그 돈을 가지고 명례궁에다가 내려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명례궁의 창고라는 거 잘못 이야기했고 왕과 왕비가 관리하는 어떤 그 비자금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내고라 하는데 그 내고로 이것을 옮겨가지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명례궁으로 또는 뭐 다른 궁으로도 이렇게 옮기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수입원은 왕과 왕비의 매간매직이에요. 전국의 수령과 관찰사 자리를 왕과 왕비는 특히 왕은 돈을 받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 이전 시대에 볼 수 없었던 악화동전의 발행 그리고 매간매직 그걸 통해서 조선의 왕실은 살림을 꾸리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전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성리학적 공공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던 어떤 왕실 재정이 이 19세기 후반 위기의 시대가 되면은 현저하게 왕 개인의 재량에 의해서 동전이 발행되고 매간매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말해서 국가 자체가 현저하게 왕의 가산제 국가로 변질하기 시작했다. 위기가 닥치니까 왕실은 국가의 재정을 가산화하는 방식으로 그 위기에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왕실 재정을 팽창시키는데 이 팽창시킨 재정을 어디다 썼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이제 지출의 그 구성을 제가 살핀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출의 88% 이상도 왕실의 연회, 잔치, 또 왕실의 제사, 그리고 그 왕실의 제사 가운데는 알고 보면은 민비라는 사람이 궁중에 무당을 불러들여서 행한 굿이 많습니다. 굿이나 고사. 그리고 전국 명산대천에 민비가 사람을 보내서 올리는 굿이나 제사.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 1893년 한 해에 궁중에서 잔치가 30회 이상 이루어졌고요. 궁중에서 이루어지는 고사가 20회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궁중 밖에서 전국에 나인들을 파견해서 행한 제사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요. 그렇게 이 위기의 시대에, 제국주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왕실은 국가 재정 자체를 가산화하면서 잔치와 국거리로 나라를 보존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 결과 시중의 물가가 폭등을 하고 물가가 8배 이상 오릅니다. 그래서 통화인플레가 그렇게 발생해도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왕실은 더 많은 어떤 화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80, 90배 이상의 액면가에 달하는 왕실의 팽창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의 시대에 조선 왕조는 가산제 국가로 변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두고 1897년에 독립신문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백성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세계 인민 중에서 가장 불쌍한 백성이 조선 백성인데 남의 나라 인민들은 법률이 소상하고 학문이 진보해서 사람마다 법률을 범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재주가 있으면 벌어먹고 세상에 자주 독립한 백성이 되어서 사람마다 신상의 자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직분만 하게 되면 세상에 무서울 것 없고 남한테 천대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은 법률을 소상하지 않고 법이 재산권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선진 문물에 대한 학문이 없어서 벌어먹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이 상민이 상놈이 되어가지고 농맹이 되어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남의 짐을 진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장사를 하거나 남의 집 종사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맹이 되거나 종놈이 되거나 장사꾼이 되거나 해서 겨우 연명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벼슬을 해서 벼슬하는 사람에게 어지를 하든가 농사하고 짐져서 벌어먹는 사람을 뜯어먹고 사는 길이다. 이 두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하니 전국의 형세를 보니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해서 그 땅과 그 정부와 그 임금을 모시고 땅을 지키고 정부와 임금을 모셔가지고 자주 독립할 나라가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로 헤아려 하면서 서로 잡아먹으러 하고 큰 고기는 중고기를 먹고 중고기는 작은 고기를 먹고 작은 고기는 송사리를 먹어서 한 나무에 매달린 부럭지들이 서로 헤아려고 하니 어찌 그 나무가 잘 자라며 성하겠는가 해서 이 나라가 독립 자주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먹으려고 악의 다툼을 벌리는 이러한 상황이다.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백성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독립신문에 썼어요. 1897년 6월 10일인데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이게 과연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보면서 그건 사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그 앵구스 메디슨이라는 경제사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평생에 그 세계 각국의 인구와 그 소득에 관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작고를 했는데 이후에도 세계 각국의 경제사학자들이 메디슨 프로젝트라는 국제적 프로젝트를 성립시켜 가지고 메디슨이 남긴 그 데이터베이스를 개량을 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최신 버전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최신 버전에서 1870년과 1911년에 퍼캐피타 GDP, 1인당 GDP를 알 수 있는 나라가 세계 39개 나라가 돼요. 그중에 한국이 있는 것은 1911년에 1910년부터 조선총독부는 전국의 생산 통계, 각종 농업, 공업 통계, 생산 통계, 그다음에 무역 통계, 재정 통계를 남겼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으면은 오늘날 한국은행이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그 방식을 원용을 해가지고 1인당 GDP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11년에 GDP를 구하고, 그 다음에 1870년까지 소급할 수 있는 몇 가지 트렌드를 가정을 주면은 1870년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각국의 39개 나라들의 GDP를 이렇게 산포를 했는데 1870년이나 1911년이나 코리아는 요 빨간 점 코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가격은 1990년 US 달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1990년 US 달러에 당시 한 300달러 정도 되었습니다. 이 당시 한국의 국민 소득은 1990년은 한 2만 달러, 한 15,000달러쯤 됐답니다. 그 한 5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수준인데 세계 각국의 가장 빈곤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스위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잘 살고요.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이 이 밑에 에콰도르, 타이완, 멕시코, 일본도 여기에 있습니다. 케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을 비해서 한국은 가장 낮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신문이 이야기한 가장 가난한 불쌍한 백성이라는 나라는 그 이야기는 그렇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나라가 당연히 자주 독립할 그 기미가 없습니다. 큰 고기는 작은 고기를, 작은 고기는 중고기를, 중고기는 더 송사리를 잡아먹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경제사를 통해서 알게 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최정은 교수가 했어요. 최정은 교수는 이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3년 전에 썼는데 오늘날 한국인은 20세기에 탄생된 존재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 시민으로서, 자유인으로서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 한국인은 20세기에 탄생한 것입니다. 19세기까지는 조선인, 그 19세기까지 조선인은 과 구분된다. 그렇다서 한국인이 탄생을 했는데 이 한국인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라는 책을 이렇게 썼어요. 듣는데 만국조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한국인은 태어나다 이런 이제 광고문이 이 책에 서서 표지에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 최정훈 교수는 저와 달리 그 사실주의 소설을 쭉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나온 소설을 보고 이 최정훈 교수는 이거는 홉스적 자연 상태다. 홉스가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야만 상태를 그 자연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리바이아탄에 보면은 이 홉스적 자연 상태에서는 근면함의 여유가 없다. 왜냐하면 과실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남이 뜯어가기 때문에 노동의 근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땅을 경작할 수도 없다. 항해를 해서 무역을 할 수도 없다. 공포와 폭력의 죽음만이 지배하는 인간들의 삶이 고독하고 가난하고 야비하고 폭력적이며 짧은 그러한 홉스적 자연 상태.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이 행복을 추구해서 사회 계약을 성립시킨 것이 국가인데 이 홉스적 자연 상태라는 것은 국가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정훈 교수는 이게 조선 왕조가 해체된 결과 그러한 전대미문의 상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사회가 왜 어떻게 해서 자연 상태로 분해될 수 있을까? 이분은 시카고 대학 정치학 박사 출신입니다만 나는 아직도 그러한 상태를 접해보지 못했고 사회과학의 새로운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19세기 말 20세기 초 상황을 보면은 한 문명 사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자연 상태로 해체될 수 있는가? 홉스적 자연 상태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어떤 새로운 연구 과제다 이야기해서 아마도 조선조 300년에 걸친 어떤 점진적인 어떤 역사의 변화 과정에서 조선 왕조가 붕괴하고 해체되는 과정의 결과로 이러한 상태가 조성되었다. 신소설 은색에서 드러난 관건의 도적화. 관리라는 게 도적이다. 관리라는 게 원래 정의의 화신입니다. 그러나 조선조 관리들은 도적이다. 화색에 나타난 관인들의 행포는 국가 권력의 붕괴의 완결을 보여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대미문의 상태가 어떻게 극복이 됐고 이 자유시민으로서 사적 자치주의로서 개인이 어떻게 탄생해 오는 것인가. 최정훈 교수는 심지어 21세기 초 오늘날까지도 이 홉스적 자연 상태는 충분히 극복되지 않았다라고까지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경제사 연구와 이 최정훈 교수의 어떤 한국의 어떤 정치 심리, 정치 철학, 연구와가 상당히 밀접한 어떤 건진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선 왕조는 19세기에 걸친 경제적 위기의 결과 그 내부에서 해체된 결과 사회가 사실상 홉스적 자연 상태로 붕괴를 했다. 우리가 조선 만국을 이야기할진데 이와 같은 그 내부적 역사를 맨눈으로 직시를 하는 그런 그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20세기 역사도 또 대한민국의 건국과 오늘날까지의 역사도 올바로 조망되고 재평가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